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드디어 추경 예산이 3조 8,317억 원으로 제출된 지 46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산업은행 출자 예산 등을 위한 5,985억 원은 감액됐고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증원, 초등 돌봄교실 신설,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는 5,76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야당들은 추경의 집행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를 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야당에게 부탁드릴 게 또 있는데요.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두 야당 의원,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불거진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안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2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에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특히 네. 오늘 성년의 날이잖아요. 1999년생 친구들에게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 대리님도 20살 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저도 그 대학교 입학했을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시간 빠르다는 거 새삼 느끼고 있는데요. 네. 이 성년의 날이라고 하니까 20살 되자마자 당당하게 맥주 한 잔 마시러 갔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맞아요.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지만 뭔가 벌써 아련하면서도 또 좋은 추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밖에 안 되세요. 20살 이야기가.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저도 잠시 추억에 잠기게 되는데 맥주 이야기하니까 떠오르는데요. 요즘 맥주를 직접 만들어서 먹는 이 수제 맥주가 참 인기죠. 예, 맞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술이 점차 어떤 트렌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소주보다는 이 라이트한 맥주 그리고 수입 맥주를 찾다가 이제는 수제 맥주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수제 맥주의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맥주의 인기 얼마나 큰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수제 맥주를 마셔본 경험자도 점점 늘고 있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물론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하게 되었어요. 이 위생관리를 위해서 맥주통 세척 관리 이런 것도 신경 쓰고 또 네. 질을 더 높이기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맛있고 또 특색 있는 수제 맥주를 맛볼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죠. 네. 월요일이지만 내일이 공휴일이니까 오늘따라 퇴근 후에 이 방송 듣고 더 맥주 드시러 네. 가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가격 전망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도 이 저렴한 품목 어떤 게 있는지 속속들이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는 엽채류 중에서는 상추가 좀 내린 세인데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비가 한번 싹 내리고 나니까 출하를 못하고 잠시 대기시켜놨던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게 되었어요. 이 날이 적당히 좋고 해서 100g에 670원 정도, 평소와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또 미나리도 키로에 4,000원으로 평소 5,500원보다 저렴한 편인데 네. 조금 있으면 이 미나리는 날이 더워지면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지금 구입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주 과일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 저렴한 과일은 또 참외와 방울토마토 정도가 있겠는데요. 특히 참외는 지금 한창 성출하기를 맞이한 이런 과일이다 보니까 반입 물량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지난주보다 3,000원 정도 가격 떨어져서 10개에 1,500원이면
15,000원이면 한 개에 1,500원이면 구입하실 그렇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외에도 사과, 배 모두 구입하셔도 괜찮을 만한 게 특히 내일 초파일이어서 절에서 쓰는 이런 과일들 지금 시중에 많이 유통되어 있는데 사과, 배 모두 평년보다 저렴하니까 함께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까지 알려드리자면 지금 출하 지역이 강원도까지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고 네. 또 제철 과일인 수박이나 그 참외로 소비가 분산되고 있어서 이번 주에 가격 더 떨어질 전망이고요. 네. 어제 마트 가서 그 시식 코너에서 참외 먹었더니 굉장히 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참외 또 아까 방울토마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많이 먹으면서 몸에 수분을 좀 보충해야겠습니다. 네. 과일 이야기 하니까요. 요즘 주위에서 그 잼 많이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잼 만들기 좋은 과일 뭐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제철 먹거리로 준비한 게 이 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요즘에 뭐 고지베리, 크랜베리 이런 베리류를 가지고 항산화 건강 챙기시는 분들 늘고 계시는데 네. 그중에 멀베리가 바로 우리나라의 오디입니다. 멀베리요? 네, 그래서 이 오디를 가지고 잼을 만들어 먹거나 그냥 요구르트에만 섞어 먹어도 이게 당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맛있거든요. 이 항산화 효능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또 특히 두피와 관련해서 탈모 방지에 좋고 또 머리가 새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과일 달다고 해서 일부러 멀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오디가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막아주니까 좀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이 오디는 주의하실 게 헹굴 때 물에 너무 오래 담그면은 당도가 떨어지니까 가볍게 생척하셔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디가 제철이라고 하니까요. 집에서 여러분들 꼭 한번 잼 만들어 드셔보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 대표기업 회장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 보면서 헛헛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중 유독 한 기업인만이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기업과 정부 사이에 불공정한 거래가 없도록 막아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기업인. 바로 LG그룹 구본무 회장인데요. 구본무 회장이 향년 7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구본무 회장의 경영 리더십과 또 앞으로 변화될 LG에 대한 이야기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CEO 스코어가 기업 경영성 성과 평가 사이트죠. 네, 기업 그렇습니다.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네. 어떤 기준으로 기업들을 평가하시는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재무, 기업은 재무. 네. 재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회적 역할, 그리고 오너 일가들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조언도 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기업을 평가하는 회사인 대표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그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해요. 구본무 회장 어떤 경영인이라고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 첫 직장이 LG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고, 네. 같이 일도 한 경험이 있는데, 구본무 회장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경영자들에게 뉘앙스는 정도 경영이죠. 정도 경영.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혁신 경영에 굉장히 오리엔트되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친인 구자경 회장과 함께 기술 경영. 네. 기술에 대해서 특히 R&D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 경영, 혁신 경영, 또 하나가 기술 경영이죠. 기술 경영. 예. 좋은 경영인이었다는 게 이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3세 경영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또 그렇습니다. 아버지인 구자경 회장이 지금 93으로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요. 승계할 당시에도 건강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서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승계 당시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1995년도에 회장직에 오르시는데 네. 그 부친인 구자경 회장은 살아계시죠. 원래 93살이십니다. 할아버지인 구인회 회장이 LG그룹을 창업을 하시고 이제 구자경 회장 아들인 구자경 회장이 기업을 이끌어오자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생존해 계시는데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LG그룹 오너 일가들에게는 한 두 가지 원칙이 이제 주어지는데 네. 첫 번째는 장자 승계를 해야 된다. 네. 이 집안이 경남 함안 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가문, 유교 문화에 굉장히 있어서 네. 그걸 지키고 있고 두 번째는 70세 은퇴. 70세 은퇴. 네. 그래서 자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70세에는 그다음 차세대 주자에게 경영권을 물려줘서 네. 또 새로운 어떤 면모를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에서는 최초였고 무고한 상태에서 경영권을 물려주고 아들에게 경영권을 완전히 물려주고 이 경영을 떠나는 실제 구자경 회장이 국무회장에게 물려줄 95년 당시에는 구자경 회장의 동생들인 구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도 같이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지금도 LG는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장자승계 그리고 70세에 은퇴하는 그 원칙을 지금까지 잘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 정도 경영이라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LG는 이 재벌가에서 정말 심심찮게 벌어지는 이른바 왕자의 난이 없도록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아마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장자 승계 원칙 때문일 거고요. 주말 내내 이 구본무 회장에 대한 소식과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워낙 재벌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많으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게 정말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정도 경영의 좋은 예, 구본무 회장을 알 수 있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정도 경영 하는데 네. 정도 경영이 뭘까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도 경영은 편법이나 불법을 하지 않고 네. 경영을 할 때 말 그대로 정도를 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 거죠. 네. 기업의 활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돈을 버는 활동인데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도 많고 그게 눈에 보일 때는 여러 가지를 좀 편법도 하고 싶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욕심인데 네. 많은 기업인들은 이제 그런 이 LG 가문은 그걸 본 거죠. 정도로 갔을 때 오래 할 수 있다. 눈앞에 보이는 이문보다는 정도 경영을 했을 때 더 많은 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혹은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이 LG가는 구무회장도 그렇지만 다 군필이고. 네, 네, 그 군대도 기사 갔다 봤습니다. 옵니다. 그래서 네, 뭐 장교 출신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군대를 꼭 갔다 오는 꼭 서양의 발렌베리가를 보는 같은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시오스코 조사를 했는데 국내 100대 그룹의 3, 4세들을 조사를 해보면 네. 입사에서 임원까지 평균 4년이 안 걸립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LG 가문의 이분들은 평균 7년에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온일가를 하더라도 물론 장자 승계를 하더라도 충분한 경영 수업을 쌓게 한 다음에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도 아마 정도 경영이라든지 그렇죠. 재벌 오너가 여러 가지 다른 그룹과 차별되는 네. 하나의 점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화로 볼 수 있죠. 인화. LG가 노사 문제에 있어서 처음으로 노경이라는 노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노사에서 노경,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임직원이 함께 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 그래서 지금도 LG는 삼성과 다르게 노조가 있지만 노사분규가 거의 없는 네. 예, 무노사분규의 그룹 이미지도 아마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LG는 그런 기업으로 이미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그거였습니다. 이 어려울 때 사람 내는 거 아니다라고 구본무 회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진을 다독거렸다는 그 일화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LG화학 노조 불법 도청이나 사찰 의혹도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처럼 큰 규모의 조직적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사소한 그런 문제는 어느 그룹이고 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가 그나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네. 아주 큰 이슈 없이 그렇게 굴러왔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 경영이나 인화 이런 네. 말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회장께서 이제 의인들, 우리 사회 의인들을 직접 격려하고 격려금도 주시고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LG 의인의 상을 네. 늘 주고 제정하시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책임, 국무회장에 대해서는 국무회장은 아마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도 경영 그중에 일환이 아마 이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고 지주사로 전환한 것도 하나의 그 움직임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LG가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순환 출자 고리가 아닌 지주회사 체제로 바뀝니다. 2004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한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빨리 선도적으로 투명화 작업을 했었고, 네. 물론 그에 대한 배경은 있습니다. LG 가문은, LG 그룹은 원래 구 씨와 허 씨가 공동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2004년도에, 구자경 회장과 국무회장으로 3세로 넘어오면서 많은 반개 힐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룹을 계열 분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가장 큰 계열 분리는 구 씨와 허 씨의 계열 네. 분리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GS 그룹이죠. GS 그룹과 LG 그룹이 분리하면서 사실은 공동 경영을 몇십 년 하고 나면 이권이라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럼요. 굉장히 잡음 없이 분리가 잘 됐고 그래서 GS도 지주회사 체제로 똑같이 분리가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LS그룹, 그다음에 LIG, LF 뭐 이런 희성그룹 이런 그룹들이 하나씩 계열 분리가 되어 갔지만 경영권 분쟁이나 큰 다툼 없이 분리가 되어 왔고 그 분리된 그룹들도 똑같이 LG처럼 네. 지주회사 체제로 분리되면서 지배구조에서는 굉장히 타 그룹에 비해서 모범적인 모습을 네.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 안에서도 또 부자 간에서도 이런 그 계열사 분리할 때 굉장히 잡음이 심한데 같이 일한 어쨌건 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계열 분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말 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하나로는 기술, 결국은 기술 경영이 핵심이잖아요. 네. 이걸로써 이제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되니까요. 네. 국내 내수 주력 기업에서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LG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구회장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화학, 전자, 통신 등의 발전이 굉장히 컸던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좀 짚어주시죠. LG 그룹은 구인 회장이 그 그룹을 만들고 구자경 회장까지는 기초를 닦았다. 네. 닦은 세대로 보면 95년도에 국무회장이 50세의 나이로 LG그룹을 승계받을 때는 그때가 마침 럭키금성에서 LG로 또 바뀐 네.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이름을 바꾼 것 같이 글로벌 도약을 한 본격적인 해죠. 그중에서도 국무회장의 여러 경영 활동 중에서 95년부터 작고화 시기까지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참석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그 LG 테크노 컴프레서라고 해서 그룹 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 경연하는 경연대회가 있고 네네. 5월 달에 하는 LG 혁신대회라고 해서 여기도 각 계열사가 최고의 상품을 만들거나 R&D를 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든 것들을 경진대회를 하는 대회가 있는데 네. 이 대회는 국무회장이 작년 그러니까 화병 중에도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그 기술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계셨고요. 특히 그 지난달이었죠. 마곡동의 LG R&D 센터 네. 대규모로 한 4조 원 가량을 투자한 것도 그 기획 단계부터 완공 때까지 국무회장이 일일이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화병 중에 마지막 아쉽지만 준공식은 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국무회장이 여러 가지 경영의 그 참여도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기술에 대해서 네. 굉장히 집착을 했고 또 기술을 경영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애정을 쏟았다. 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덕분에 LG는 주력이 전자와 화학과 정보통신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으로 시작한 럭키금성그룹이 전자와 정보통신에서 이미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룰 만한 네.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술에 대한 집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결국 기술을 개발하는 인재에 대한 사랑,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영 철학으로 발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본무 회장이 3세예요. 근데 지금 네. 한진그룹에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사람들도 3세라서 네. 우리가 사실 그 대기업이나 재벌의 3세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이제 4세의 경영으로 넘어갈 텐데 이어지겠죠? 당연히. 지금 구광모 상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LG그룹은 이미 뭐 회사가 그 기업이 한 8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4세 경영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지난주였죠? 갑작스럽게 이제 구광모 상무를 주 LG의 등기이사로 올리겠다는 이사회를 열었기 때문에 네. 제게서는 굉장한 핫 이슈였고 그 이슈가 있자마자 이제 구본무 회장이 이렇게 이제 작고를 하신 건데 그만큼 급박했던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4세 경영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촌인 구본준 부회장이 주 LG의 지분을 7.7% 정도 들고 있으면서 구광모 상무보다 1% 이상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 LG의 등기사직을 아들인 그러니까 조카인 구광모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초도 이야기했듯이 LG그룹의 장자승계 원칙을 삼촌인 구본준 부회장도 철저히 지키고 응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광모 상무가 LG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확정되는 것은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구광모 상무에 대한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구본무 회장이 양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LG그룹의 가계도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구자경 회장의 밑에는 구본무 회장을 장남으로 해서 5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구본무 회장이고 네. 둘째가 구헌미, 이제 구광모 상무 고모가 되겠죠. 셋째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입니다. 네. 이 셋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구광모 상무의 친아버지가 되죠. 네. 그리고 넷째가 구미정, 그리고 다섯째가 넷째가 구본준 부회장이고, 네네. 그 다섯째가 구본식 부회장이 희승그룹 부회장인데, 구원모라고 해서 구원모 회장이 원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로 네, 안타깝게 네. 죽어서 2004년도에 둘째인 그 구광모 상무가 양자를 입적하면서 네. LG 2006년에 LG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LG는 후계자들이 경영을 할 때도 좀 시간을 많이 두고 경영 수업을 하는 거라고 그게 전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광모 상무가 상무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임원으로 된 지가?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양자 입적을 하고 2006년도에 LG전자 대리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무를 단 거는 2013년이니까 네. 꽤 시간이 걸렸죠. 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재벌 기업의 한 3, 4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2배 이상의 시간을 요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도 여러 현업 부서들을 두루 이제 거치는 트레이닝 과정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게 이제 좋은 점인데 말 그대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현업만 했기 때문에 과연 구광모 상무가 리더로서 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급작스럽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주회사 주력 계열사의 6곳의 회장들이 결국은 보좌하면서 나아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그룹의 리더가 됐다고 해서 네. 모든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이사회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전문 경영인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LG그룹은 작년에 인사를 할 때 6분의 부회장들이 계시는데 네. 이 부회장들을 60세가 다 넘었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바꾸거나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작년 연말부터 이런 사항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나는 좀 게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생각이고 아마 구광모 상무가 본격적인 회장이라든지 본격적인 그룹의 리드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러한 전문 경영인들이 보좌를 하면서 그리고 삼촌인 구본준 부회장도 어느 정도 멘토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수업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입니다. 네. 기업의 컨설턴트를 하시는 대표님이시니까 LG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두 가지만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뭐 제가 그분들보다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LG는 지금까지 화학과 전자, 정보통신을 통해서 대부분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를 직접 접촉하는 제품군이나 사업을 많이 해왔어요.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아주 오래된 기업들,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은 우리가 G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B2BC보다는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많이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LG도 물론 최근 4, 5년간의 그 움직임을 보면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전자 쪽에서도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B2B 사업으로의 변화를 굉장히 탈바꿈하고 있어서 4세대인 구광로 상무가 이끌 LG는 네. B2C보다는 B2B 그리고 선대들이 이끌었던 기술 집약을 통한 B2B로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네. 그동안 애쓴 LG그룹 구본무 회장님 다시 한번 애도하고 또 유가족에게 또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모든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LG그룹을 23년간 이끌어온 구본무 회장이 20일 별세했습니다. 구 회장은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것을 몸소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환경공익재단을 설립하고 문화, 교육 등에도 적지 않은 후원을 해왔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오너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 척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퀴즈 준비했습니다. 귀족이나 재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윤리적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노블레스 오블리주, 2번 오블라디 오블라다.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 정답 기다리면서요. 저는 입으로 가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백서. 생활 속의 경제 문제를 살펴봅니다.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오늘 부동산인데요.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남 재건축 이야기 할 텐데요. 네. 사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네.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 결국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게 이 강남 부동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강남이 부동산 시장의 대표 주자고요. 네. 재건축 시장이 워낙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재건축 흐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가 없는 분들은 부담금이라는 개념 자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재건축 부담금이 어떤 겁니까? 지금 말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란 건 올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규제입니다. 2006년도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정되었다가 2012년도 말에 유예가 되었고요. 네. 계속 유예가 되다가 올해 말에 다시 부활이 된 것입니다. 작년 파리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파리 대책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부활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유예가 되느냐가 말이 많았는데 파리 대책에서 이제 부활을 시키겠다고 이제 말을 했고요. 네.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 접수를 하지 못한 단지들은 올해부터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 돼서 이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얻는 이익의 10%, 3천만 원 넘으면 그 이익의 10%를 부담하겠다. 그게 재건축 부담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최대 겁니까? 50%죠. 10%가 아니고. 최대 50%까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헌법소원까지 갔고 또 위헌 판결이 났던 걸로 아는데 결국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위헌 판결이 났다는 건 이제 다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네. 뭐 위헌 판결이 났다라기보다는 먼저 올해 상황을 보자면 올해 이제 초과이익 환수가 부활되니까 조합 11곳이 소송을 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가 부당하다고 이제 법률 위헌 소송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각하가 뭐냐면 이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적법하지 않아서 소송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종료를 네. 시켜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를 보면 2014년도에 용산 한남 연립의 재건축을 조합이 이제 소송을 냈는데 그 역시도 이제 피고 승소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때 이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를 삼았던 점은 이게 초과이익 환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 시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1994년도로 거슬러 가서 그 당시 초과이익 토지죠. 토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국토부 입장에서는 문제 없다는 부분이고요. 조합 입장에서는 이게 뭐 수긍을 못하겠다. 그렇죠. 조합 그래서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제 각하 결정이 내렸는데 각하 결정을 내린 그 배경에는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안 있다가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은 아직 실질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실제 부담금을 낸 다음에 뭐 다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될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담금의 금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이 지난 15일에 반포동 반포 현대아파트에 통보한 부담금이 가구당 1억 3,569만 원이에요. 네. 이 돈으로 집도 살 수 있는데 지방 가면 그렇지 네네,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책정된 건지가 궁금하고 또 주민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아마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한 1억 가까이는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은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재건축을 잡기 위한 규제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좀 강하게 한번 때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1억 3,56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산정된 기준을 좀 보자면 재건축 종료 시점에 네. 전체 아파트 예상 금액입니다. 언제 종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상 그만큼 뛴다는 금액을 거잖아요. 그렇죠. 1,155억 원으로 잡았고요. 서초구청에서. 그다음에 전체 아파트 값 사업 개시를 할 때 추진위 구성 단계에 전체 아파트 값을 382억 6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네. 사실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잡고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을 98억 2천만 원으로 잡고요. 네. 아파트를 건축할 때 드는 개발 비용을 401억 8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예상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니까 이제 272억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부가율을 적용해서 108억 정도의 80가구거든요. 반포현대. 네. 그래서 80가구를 그냥 나눠버리니까 1억 3,56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제 2일이죠. 지난달 2일에 처음 1인당 850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16배나 높게 나왔고요. 그렇네요. 추가 보완을 하라고 해서 다시 추가 보완을 했는데도 그 금액이 7,157만 원이었거든요. 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거의 뭐 멘붕이 왔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쨌건 뭐 당황스럽고 어떻게 네. 해야 하나 싶은데 아까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부담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합원 사이에서의 조금 노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 늘어나면 부담금이 좀 줄어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조합원들은 지금 멘붕이 와서 난리도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반포 현대 아파트가 80가구 미니 단지거든요. 세대 수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네. 80가구에서 108가구로 늘어나는데 1억 3천만 원이 나왔다면 규모가 큰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나 대치 상경 2차 같은 그러게요. 경우는 얼마나 많이 나올까. 네. 올해 초에 국토부에서 이제 가구당 8억 4천만 원까지 최대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추산치를 발표됐는데 그때는 좀 우습게 넘겼거든요. 이게 설마 8억까지 나오겠느냐 했는데 지금 반포 현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러게요. 이제 불안감이 이제 현실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 이익에 대한 아무래도 세금이다 보니까 뭐 좀 연기를 한다든지 1:1 재건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연기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추진이 구성 단계부터 이제 개발 이익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해서 만약에 내년에 공시가격이 나온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면 네. 올해 상승분이 내년에 적용이 되는데 올해 상승분이 빠지고 그러니까 시작 시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 이익을 줄이는 방법을 좀 그렇네요. 찾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1:1 재건축은 뭐냐면 이것도 개발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구 수를 늘리면 개발 이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구 수 늘리지 않고 1:1 재건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좀 얻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차라리 세금 내느니 아파트 뭐 단지 내 고급화 커뮤니티 시설을 많이 지어가지고 차라리 개발 비용을 뻥튀기 해가지고 세금을 좀 덜 내겠다 뭐 이런 단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렇네요. 조합원들이 진짜 전전긍긍할 텐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질 수는 밖에 없고요. 그렇겠죠. 재건축 규제가 이게 초과이익 환수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안전진단 강화도 나왔고요. 네. 뭐 지위양도 금지가 되고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예상치가 통보가 된 거고 실제 부과되면 1억 원 이하면 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뭐 4억 8억 이렇게 내면 사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렇죠. 세금 낼 돈 현금을 8억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거 팔려고 해도 이게 또 지위양도 금지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팔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상당히 좀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내가 가시적으로 얻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그냥 투산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팔 때 집을 네. 팔고 나서 처음 샀을 때와 팔았을 때 남는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데 이거는 내가 집을 30년 전에 사서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팔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고요. 네. 또 이중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을 냈는데 추가 분담금이 아니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냈는데 나중에 팔 때 또 양도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 세금을 또 돈 번 거는 좋은데 내가 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지고 집을 있어서 갖고 그냥 있었는데. 집값이 올랐는데 세금을 두 번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총 초과 이익에 대해서 가구 수를 나눠버렸다고 했거든요. 면적이 큰 아파트도 있고 뭐 10평대 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뭐 50평도 있고 30평도 있는데 그 가구 수를 똑같이 나눠버리니까 나는 뭐 15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3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지금 재건축 조합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이 돈을 내느니 차라리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냥 무산되고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투자라는 것이 네. 뭐 이게 투자 못해서 죽은 사람 없거든요. 네. 재건축 못해서 죽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낼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말겠다는 거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 뭐 편법을 써서라도 뭐 1:1 재건축을 하든지 사업을 늦추든지 하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정권은 바뀌고 이게 정책은 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년을 기다려왔는데 이거 더 몇 년 못 버티겠다. 기다리겠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게 무산시키고 기다려보겠다라는 단지들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을 논해 주셨는데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금액도 아닌데 네. 왜 이걸 미리 밝혀서 이렇게 집값 떨어지게 하고 시장에 혼란을 주냐. 네.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는 있겠죠. 이게 네. 뭐 의도라면 의도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초과이익 환수라는 이 규제 자체가 목적이. 재건축 시장을 잡기 네. 위한 규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 말에는 유예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유예를 시켜줘서 시장 분위기를 좀 살렸는데 지금 너무 과열이 되니까 이제 시장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되려면 이제 관리 처분이 되고 실제 부담금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예상액을 통보했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뭐 꼭 먹고 알 먹고죠. 네.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불안감 조성하고 투자 심리 위축시켜서 재건축 시장을 잡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지나친 친절이죠.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이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세금 내는데 미리 나온 금액을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규제를 미리 하는 실제 부담금이 안 나와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원래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들으시면 이렇게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오늘은 인터뷰 들으시면서 굉장히 속 시원하다. 막 사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 집 있는 게 뭐 죄입니까? 그건 네. 아니고 합법적으로 집을 샀고 또 합법적으로 재건축하려는 분들한테 어쨌건 너무 큰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부가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과열도 잡고 합리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좀 합리적인 개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개입은 필요하거든요. 지나친 과열이 되면 그렇죠.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비강남권에 집을 10채를 사면 투기가 아니고 강남에 집을 한 채 사면 투기냐. 실거주자 입장에서. 그렇죠. 또 낼 때 취득세를 내고 네. 1년에 한 번씩 재산세하고 뭐 종부세도 세금도 합법적으로 내고 있는데 단지 주택시장을 뭐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교란시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중과세 논란도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 뭐 1주택자 재건축 아파트를 30년 또는 20년 정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감면이나 또 면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양도세를 또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세 필요 경비에 이게 부담금을 좀 산입을 해서 좀 이중과세 논란도 좀 피하면서 부담을 네. 좀 줄일 수 있는 좀 규제를 하더라도 좀 합리적인 규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저같이 강남에 집 없고 네.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재건축 문제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잖아요.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이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저는 결국에는 정부가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못해서 죽은 사람도 없고 재건축 네. 안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은 특수지역이라서 재건축이 아니면 신규 입주 물량이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택지 지정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되지만 네. 강남은 재건축이 안 하면 아파트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눌러버리면 지금 당장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재건축 추진했는 아파트들이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추진하지 않은 재건축의 후유증이 그때 나와서 입주 물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불안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또 강남 아파트 시장을 또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서민들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강남 부동산 시장이 이게 좀 불안해지면 또 이게 파급 효과, 풍선 효과, 나비 효과가 생겨서 네. 또 이게 뭐 강북도 오르고 경기도도 오르고 판교도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조정될 때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제 서서히 조정기가 다가오는데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를 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을 시키면 나중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에는 또 서민들이 더 고통을 받지 않나 그렇게 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는 싸움이랍니다. 큰일 났네요.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 백서 오늘 부동산 이야기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생 퀴즈 정답 1번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습니다. 2번 오블라다는 아프리카 요루바 부족의 언어로 삶은 계속된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흘러나오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6741님 1번, 6867님 정답 1번 좋은 곳 가셔서 편안하시길 1582님 1번입니다. 6549님 6741님 다 새싹 정답자들 감사드립니다. 8486님 오늘 부부의 날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이 땅의 모든 부부들 또 예비 부부들 부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